사실 경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복잡해지고, 사실 경제가 이렇게 우리가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걸 사실 좀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관계가, 경제적 관계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경제적 관계를 규정하는 규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, 또 어떤 질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법률도 많이 생기게 되고, 그리고 각종 제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제 관련해서 규제, 제도, 법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쉬울 수만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려면 알고 보면 다 쉬운 내용인데, 알고 보면 다 쉬운 내용입니다. 근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어쨌든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약자로 축약을 해버려요. 약자로 축약하니까 그것도 영어 약자가 또 많고요, 한자 약자가 많고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.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우리 그 지역에서는 그와 관련된 아마 그런 고통이나 뭐 이런 그 뒤숭숭한 분위기는 없었을 거예요. 오히려 반대 얘기가 많았을 텐데, 어쨌든 뉴스만 틀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문제다,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? 그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? 딴 나라 얘기 같지 않으세요? 예, 그렇죠. 네. 서울에 계신 분들도 좀 서울을 벗어나야겠다, 요즘에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서울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벗어날 수밖에 없어서 좀 밀려나듯이 서울에서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많은데요. 한편으로는 좀 박탈감도 들으시죠? 그렇죠.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? 자기 집을 소유하고 계신가요? 대답들 이렇게 안 하시면 강의할 때 재미가 없어요. 아니 집이 있으시냐고요? 네, 하고 싶은 다른 얘기를 하실 필요 없고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, 저는 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제 집이 없었는데, 제 집을 갖게 된 게 거의 뭐 처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. 그만큼 이제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기 집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장벽이 높습니다. 근데 뉴스를 통해서 뭐 그런 얘기 들으면 한편으로는, 야, 나는 내 집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집값 꿈쩍도 안 하고 뭐 이게 자산 가치로서 막 이렇게 펄펄 뛰고 이러지 않는다는데, 뉴스 틀면 뉴스에서는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1,000만 원씩 뛴다,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좀 허탈하기도 하고 박탈감도 느끼고, 상대적으로 지역이 소외돼서 내 자산 가치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구나,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 얘기 같죠. 그렇죠? 근데 어쨌든 서울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그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쳤습니다. 예. 도대체 이게 뭐야?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. 이게 이제 사실 알고 보면요, 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.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, 영어로 약자로 이렇게 확 묶어버리니까, 예, 이게 통용되니까 이게 어려워지고, 더 기가 막힌 얘기는 뭐냐면요, 한번 이렇게 어렵게 딱 꼬이고 나니까 실제로 있잖아요, 비상식이 상식으로 중갑하기도 합니다. 예. 자,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소득 대비 데트 인컴이라 해서 뭐 대시 그거 빚이잖아요, 빚. 소득 대비 인컴,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. 여기 참고 자료를 보시면은 그런지, 그래서 이제 부동산하고 금융은 아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이제 저희가 강의를 구성한 거고, 이런 규제를 펴서 집값이 안정됐다고 얘기했잖아요. 왜 안정되겠어요? 왜 안정될까요? 빚을 못 내게 했더니 집값이 안정돼요. 지금도 똑같아요. 정부가 얼마 전에 DSR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. 그랬더니 집값이 안정돼요. 네? 거래가 없이 호가만 오를 때가 있어요. 또 거래가 없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. 없는 건 중요한데, 맞습니다.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. 근데 수요가 뭐예요? 금융이 창출해낸 수요. 예.
실수요냐, 가수요냐, 투기수요냐, 투자수요냐 뭐 이런 게 수요를 정의하는 많은 개념들이 있지만 아니 뭐 빚내서 집을 사든 뭘 하든 다 실질적으로 집이 갖고 싶은 거죠. 그러니까 뭐 실수요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물론 그 중에는 분명히 투기수요는 있어요. 투기수요. 투기수요는 뭐예요? 차익거래. 사서 빨리 팔아갖고 돈을 남기려고 하는 거. 이런 게 이제 투기수요죠. 근데 그러면 투자수요는 뭐냐? 투자도 팔아서 남기려고 하는 거죠. 예. 근데 이게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미묘하게 조금 있습니다. 미묘하게 있는데 투자는 그래도 좀 위험을 계산할 줄 알고 위험을 또 뭐냐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경우. 투기는 뭐냐면 맹목적인 거. 예. 이거 잘못 샀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망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혀 안 하는 게 투기수요입니다. 예. 그리고 실제로 망할 수 있다는 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 투자를 했는데 투자 수익이 하락하면 망해요. 이게 투기수요고 투자수요는 가정하면서 동시에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설사 가격이 떨어져도 나는 망하진 않아. 그럴 때 그럴 정도만 하는 게 투자 수요입니다. 근데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. 수요가 줄었죠. 왜 줍니까? 돈이 없으니까. 그 얘기는 뭐예요? 역으로. 자, DTI를 도입했더니 집값이 안정됐다. 이 얘기는요. 사람들이 이전에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집을 샀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주택담보대출, 카드론, 그리고 뭐 각종 신용카드 대출, 저축은행 대출 다 포함시킨 게 DSR입니다. 그러면은 이거 다 포함시켜서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몇 프로가 괜찮은 규제일까요? 소득의 몇 프로? 50%, 30%.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뭔지 아세요?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70%입니다. 네, 그것도 규제가 아니에요. 이거는 관리 지침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DSR 그러니까 모든 빚에 여기 또 대부업은 빠졌어요. 왜 대부업 왜 빠졌냐? 대부업은 집계도 안 하거든요. 대부업 대출은 정부 관리 감독 대상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. 그래서 이 대부업 대출 뺀 모든 대출, 모든 신용 대출까지 다 포함해서 원금과 이자가 3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? 210만 원. 210만 원까지가 빚 갚는데 쓴다가 관리 기준이고요. 관리 기준입니다. 그리고 더 웃긴 건 처음에 발표할 때는 제가 기도 안 찼어요. 이걸 뭘 규제라고 진짜 장난하나 했던 게 처음에 발표할 때 300%였어요. 이해가 되십니까?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정도로 비정상이에요. DSR이 300%가 가능한 거냐는 거죠. 어제도 제가 뭐 하여튼 국감 내내 금융위원장 얼굴만 보면 뭐 2번 볼 수 있는데 금융위원장 얼굴만 보면 DSR을 얘기했어요. 왜 그랬냐면 이것도 이제 뭐 계층별로 DSR을 다 분석해보면 되는데 60대 이상 분들의 평균 DSR이 200%가 넘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심각하다. 평균이 200%가 넘는다. 지방에 사는 60대 이상. 서울 수도권 아니에요. 서울 수도권은 200%까지는 아니고 100 몇 프로였던 것 같아요. 생각해보세요. 지방에 사시는 우리 이 지역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. 사시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빚 갚는 원리금이 소득의 200% 2배가 넘는다. 그거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. 그렇죠? 이해가 안 되죠. 그래서 지방
건강은행 이용자 그 60대 이상 분들의 평균 DSR이 200%가 넘던데 1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을 빚 갚는 데 써야 된다는 얘긴데 아니 도대체 집에 있는 뭐 변기 하나씩 뜯어다가 팔아서 갚을 수도 없고 그러고 물어봤더니 뭐 너무 태평해요 답변이. 우리 금융위 관계자 60대 이상의 그 대출 이용자 분들의 특성은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대적으로 그 부채를 갚는데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자산을 매각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. 그래서 어제도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, 예. 아니 그렇게 태평하게 얘기를 하냐. 그거 가지고 한바탕 뭐라고 했는데요.